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대 물량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과 인건비 부담 때문인데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P2P 대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전거를 도난 분실당하거나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 자전거 보험 상품 판매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적극 지원해왔으나 정작 현실 정책을 두고선 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줄어든 물량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들여오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업체들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과 비싼 인건비 등이 부담이겠지만 결국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를 둔 완성차 업체는 내수 시장에서 유통망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완성차 5곳의 국내 생산 물량은 166만 8천여 대로 전년 동기보다 6% 넘게 감소했습니다.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을 들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신차 15종을 선보이기로 약속한 한국GM은 최근 중형 SUV 이코녹스를 출시했습니다.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을 국내에 들여와 파는 겁니다. 여기에 이후 출시될 신차 중 일부도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판매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도 터키 공장에서 생산된 소형 해치백 차량 르노 클리오를 들여와 판매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클리오 출시를 계기로 해외 수입한 차량엔 르노 삼성 엠블럼 대신 다이아몬드 모양의 르노 엠블럼을 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이 차는 출시 열흘 만에 750여 대가 팔리며 소형차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해외 생산차의 인기는 산업계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국내에서 생산됐다면 수요 증가에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고착화되면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이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전체적인 향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득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선 해외 본사를 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수 유통망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극단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강속노조 이미지를 바꿔야 국내 공장이 유치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P2P 대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강화하고 검경 수사기관과 함께 부실업체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경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더니 P2P 대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체 부도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들끓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당국은 기존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강화해 P2P 업체가 대출 담보물이 실재하는지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확인받도록 하고 대출 만기와 투자 기간이 불일치되는 것을 제한해 업체들이 대출 돌려막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소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검경의 입장도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칩니다. 그동안에도 수사기관이 해온 조치입니다.
당국은 그러면서 이번에도 P2P 투자자들에게 P2P는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에서는 신속하게 단속 처벌할 거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일부 영업 형태들은 여전히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P2P 대출 사고가 계속 터져도 금융당국이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나몰라라 하다가 국무총리가 P2P 문제를 지적하자 허겁지겁 회의를 열어 대책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 나날이 늘어나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고를 보장해줄 보험 상품은 모두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보험사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데 시민들은 자전거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65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26명이 숨지고 5,93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자전거를 레저 스포츠로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자전거 보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A보험사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힐 수 없으나 자전거 보험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다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자전거 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습니다. 과거 개인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의 도난, 분실, 파손부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배상을 보장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자전거가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안 되는 데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전거로 인한 사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내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전거를 즐겨 타는 시민들은 애초에 자전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다라거나 자전거 보험이 있다면 가입을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도 사고 나면 보험이 필요하듯이 자전거도 사람이 하는 스포츠고 취미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한 시민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자전거에 바코드 스티커 등을 발부해 등록하고 필요시 조회하는 방식을 쓰는 건 어떻냐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압승하면서 여당의 선거를 지원해온 금융노조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금융노조는 지난 대선 때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이후 여러 이념적 문제에서 여권과 힘을 합치고 있는데요. 정작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금융정책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금융노조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지난 대선부터 이번 지방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를 지원해왔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원했고 6.13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 여권 후보들의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 협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 금융노조가 지지한 대부분의 여당 후보가 당선에 성공해 이들이 앞으로 금융노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노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과 금융사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등 다소 이념적인 분야에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달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공동투쟁본부 출범 행사 등 최근 금융권 노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금융사 수익과 고용 문제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의 금융상징인 포용 쪽 금융은 연체 채권 소각,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금융사 수익 악화와 직결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지자체 간편페이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제로화는 현실화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했습니다. 이는 금융노조가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구성한 공동투쟁본부에서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반대를 외쳤던 부분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를 돕고자 대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기업도 손발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주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가 있지만 대기업이 자체 유통 채널을 활용해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현지 바이어들에게 상품 수출을 제안해주기도 합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가 돋보였습니다. 지난주 롯데홈쇼핑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중소기업의 70개 제품 수출을 제안해 일부 상품은 현장 계약 체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통업체 중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였던 이마트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수출 판로 지원을 지난해 280억 원 규모에서 올해 500억 원대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베이 코리아도 어제부터 일주일간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재 전시회에서 중소기업 제품 체험존을 열어 상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일치합니다. 전체 수출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하자 올해부터 정부는 수출 지원을 중소기업에 맞추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이마트가 유통업계 최초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전문 무역 상사로 선정된 뒤 최근 롯데홈쇼핑과 CJ 오쇼핑이 잇따라 합류해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해외에 진출하는 상생협력 무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실패도 자산이란 말은 한국 창업 생태계에선 어불성설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재기를 꿈꾸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실한 실패를 공감하고 응원하는 재도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실패한 창업자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재창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테리어 비교 견적 플랫폼 업체인 집닥. 소비자와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하는 O2O 서비스로 지난해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집닥의 박성민 대표도 한때는 신용불량자로 추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닥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분양대행, 시행사 이런 걸 하면서 한 10년 전에 이제 부도가 났었고요. 재기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저도 사업 시작할 때 신용불량자였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서비스만 고도화시킨다면 다시 도전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패의 주홍 글씨를 지우고 성공의 훈장을 달게 된 셈인데 창업의 길로 들어선 지 12년 만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중기부가 이러한 재도전의 성공 사례를 늘리기 위해 분주합니다. 우선 인식 전환부터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에 한번 실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기부는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캠페인을 열고 재도전 한마당을 통해 실패를 극복한 창업가의 성공담을 듣고 정부가 무엇을 도와줄지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재기 지원 정책이 최고의 창업 정책입니다. 우리 경제 혁신 성장의 부음은 여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부실 채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빠른 재기를 유도하겠습니다. 중기부는 민간 투자와 연계한 재창업 지원과 관계부처와 재도전 기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에는 범국민적인 실패 박람회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창업국가 건설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갈 길이 먼 창업 생태계. 재기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로 창업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에 막이 올랐습니다.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더 넓고 더 좋은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2통 3사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결국 경매가 오늘 끝나지 않고 18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G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동통신 3사 대표단이 결연한 표정으로 들어서 경매에 임하는 각오를 밝힙니다. 저희 KT는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해서 국민들께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주파수를 꼭 확보하도록 할 거고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주어진 경매 규칙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에 붙여진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 폭과 28GHz 대역 2400MHz 폭. 이 중 3.5GHz는 전파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해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핵심입니다. 경매는 먼저 가져갈 5G 주파수의 폭을 정한 뒤 2단계로 주파수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초 SK텔레콤과 KT는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폭인 100MHz 폭을 확보하고 LGU플러스가 80MHz 폭을 가져가 하루 만에 경매가 끝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지만 막상 경매에 들어가고 보니 3사 모두 양보 없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는 오후 3시까지도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 경매가 끝나지 않아 18일 다시 속행하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란 큰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아파트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덕자이 모델하우스. GS건설이 강동구 고덕주공 6단지를 재건축에 짓는 단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란 굵직한 이벤트가 끝나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문을 연 첫날부터 일찌감치 내부를 둘러보게 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새 아파트니까 다 좋아 보여요. 여기는 그냥 학군이 좋고 애들한테 또 동네가 좀 좋으니까.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400만 원대로 매겨졌습니다. 많게는 2억 원 가까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조금 저렴한 분양가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9호선이 연장되면 좀 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남과 과천 등에서 이어졌던 청약 열기가 서울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어제 1순위 청약을 마친 영등포구 신길파크자이는 평균 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알짜 단지로 평가받는 곳도 줄줄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양천구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모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강남에선 레미안 서초 우성 1차도 이달 분양할 예정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노후주택 같은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향후에 어떤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서울에 1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청약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부가 8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한 고용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고용 관련 긴급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 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 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 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 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과 기업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업종, 계층,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득 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과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혁신, 재정 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이달 18일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ETF 매매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엔 NH투자증권이, 3월엔 삼성증권도 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 이후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
노후 대비 상품입니다. 증권사들이 연이어 연금저축 ETF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ETF 매매 시 증권사에 내야 하는 위탁매매 수수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으로 세금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는 가능했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자금 인출로 볼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KB하나은행이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에서 총 상금 10억 원 규모의 K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을 개최 중입니다. 이번 대회에선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해 선수들이 총 상금의 1%, 또 버디, 이글 등을 기록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합니다. 여기에 하나금융의 추가 기부를 합해 마련한 기금을 한국장애인골프협회에 전액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는 주말 3, 4라운드를 앞둔 이번 대회에선 개인 통산 9승의 위창수 선수와 지난해 제네시스 상금왕 김승혁 선수, 또 허인회, 홍순상 등 국내 선수와 일본의 무토 노시노리, 중국의 리우 얀웨이 등 한중일 선수들의 대격돌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의 갤러리 1일 입장권은 2만 원으로 하나카드 결제 시 50% 할인됩니다. 참여한 갤러리에게는 행운의 칩샷, 퍼팅 챌린지 등 이벤트를 비롯해 100% 당첨되는 스크래치 복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합니다. 오늘 열린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는 18일 오전 9시부터 3.5GHz 대역 1단계 클락 입찰 7라운드부터 속개됩니다. 6.13 지방선거 변수에 이어 이달 하순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광만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네이버 사용자 22만 4,471명 중 가장 많은 31%는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와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의 지난 5월 내수 판매는 약 7,000대를 기록하며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4,000에서 5,000대 수준에 머물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6월 월간 판매량이 1만 대를 넘길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 광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속초 20도, 울진은 19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으로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 소식 없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수원, 대전, 청주 2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울진 19도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 호남 지역에서는 무척 덥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전주 30도로 예상되고요. 반면 영남 지역은 낮 기온 부산 23도로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 동해상으로도 최고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상에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